안녕하세요. 김홍섭입니다. 이번 강의는 컨텐츠 제공자에 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제공자는 수업 시간에 지난 수업에 얘기했다시피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자료들을 제어하고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클래스가 이제 컨텐츠 제공자, 컨텐츠 프로바이더 클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윈도우즈나 다른 시스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파일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관리하는 어떤 명령어들이 있고 하겠지만은 이 윈도우즈에서는 어떤 그 구현의 편의성 또는 일관성을 위해서 컨텐츠 제공자라는 클래스를 제공해서 이 클래스를 통해서 파일이라든지 또는 파일이라면은 뭐 일반 파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주소록 파일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그 외에 인터넷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자료들을 다루고 제어하고 접속하고 뭐 조회할 수 있도록 그런 컨텐츠 제공자라는 클래스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컨텐츠 제공자 중에 사용자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사전은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어 이름, 그 다음에 앱 아이디, 그리고 빈도, 뭐 로케이트라는 건 위치가 될 테고요. 그리고 요 아이디 언더스코어 아이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직접적으로 아니면 앱이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생성된 아이디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접근하고 제어하고 뭐 데이터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조회한다든지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클래스가 바로 컨텐츠 프로바이더, 컨텐츠 제공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 예제에서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가지고 쓸 텐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데이터들, 특히 표로 된 데이터들을 어떤 저장 공간에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검색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그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다 어떤 데이터들을 이런 표의 형태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데이터들이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어떤 외부 저장기기에 딱 표처럼 저장되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유저들이 조회하고 볼 때 표의 형태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기능을 제공하는 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특징이라면은 표로 되어 있고요. 표에는 알다시피 항목들이 있습니다. 항목들. 표에는 항목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뭐 표를 만든다고 하면 넣지는 않겠지만은 자료 관리상 필요한 아이디가 항목 어떤 데이터마다 따로 존재하고 있고 이 아이디는 데이터마다 서로 달라야 돼요. 왜냐면은 이 아이디의 역할은 각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디는 서로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생성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나 유저나 앱에서 이 아이디를 만들게 되면은 실수로 또는 뭐 잘 모르는 이유로 중복되는 아이디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디의 역할은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쓰기 때문에 중복되는 아이디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고요. 여기 표에는 속성들 그리고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 행들은 데이터 인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 각 인스턴스 각 칸칸들은 데이터들 의미합니다. 한 칸들은. 그리고 프라이머리 키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게 구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 각 데이터들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는 구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는 각자의 데이터 값이 같을 수는 있어요. 같을 수는 있지만은 요 각자의 데이터들 같은 값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서로 다른 데이터일 경우에는 서로 다른 아이디 값을 가지게끔 해서 구분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컨텐츠 제공자를 통해서 데이터를 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보통 이런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쿼리라는 거를 만듭니다. 쿼리는 우리말로 하면 질의, 조회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네. 컨텐츠 리저버라는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쿼리라는 명령어로 호출함에 따라서 쿼리를 딜하게 되는데, 쿼리는 대체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쿼리는 우선은 조회하려는 대상, 보통 이제 URI라는 걸로 이제 대상의 이름이 정해지거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URI라는 이름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조회하려는 어떤 항목, 그리고 조회하는 조건들, 그리고 조회의 결과물이 제시되는 어떤 순서들을 이제 어떤 조회라는 이 쿼리의 매개 변수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조회하려는 대상이 없으면은 당연히 컴퓨터는 뭘 조회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필수적으로 이런 부분이 들어갈 테고요. 그리고 조회하려는 컬럼이라는 거는 뭐냐면, 물론 모든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지만 일부 데이터만 조회하고 싶을 때 해당 항목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들을 모두 다 조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만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셀렉션 클로즈나 셀렉션 아규먼트 이런 항목을 통해서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회를 쿼리를 하게 되면은 리턴 값은 m커서라는 내용으로 저장이 되는데, m커서라는 거는 그냥 포인터입니다. 포인터. 어떤 값을 조회하게 되면, 조회에서 결과물 값이 나오게 되면은 그 결과 값은 어떤 결과값이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데이터가 같이 리턴이 돼요. 하나가 리턴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리턴될 수도 있는데, 그 리턴된 데이터 모음의 포인터를 제공을 해줍니다. 포인터로서 리턴을 해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리턴이 되면 그 포인터를 계속 이동해 가면서 mcursor.moveNext 포인터를 이동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조회된 자료를 계속 조회를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먼저 어떤 데이터를 조회를 하고 싶다,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먼저 쿼리를 만들고요. 쿼리에서 결과가 나오면은 m커서라는 결과가 나오면은 그 m커서를 루프를 통해서 m커서에 있는 그 결과 값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봄에 의해서 어떤 값을 조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래요.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는 먼저 데이터베이스 조회 과정은 1번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린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쿼리를 준다. 그리고 2번 쿼리 결과는 커서라는 곳으로 커서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로 주어지며, 이 커서를 루프를 통해 순회함에 의해 조회 결과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루프를 통해서 조회하면 그 과정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쿼리는 데이터 이름은 보통 URI로 보통 주어집니다.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URI 형으로 주어진 쿼리 이름,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리고 조회하려는 항목, 그리고 조회 조건, 그리고 결과물 정렬 방법을 매개 변수로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 조회는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이제 조회하려는 대상,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안드로이드에서는 URI의 형태로 주어지게 됩니다. URI는 기본적인 포맷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우선 이 프레픽스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대상 그리고 컨텐츠의 어떤 항목 세부 항목들을 지칭하는 형태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내용은 뭐냐면은 북세일스의 북 항목의 1, 2, 3번 아이템을 보고 싶다라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주게 되고요. 다음 내용은 역시 북의 모든 결과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할 때 URI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건데 데이터를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유저 퍼미션 권한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봤던 액티버티나 서비스는 권한 같은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앱을 실행하고 특별히 뭐 어떤 컴퓨터가 아니라 그 스마트폰 내부에 뭔가를 다루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권한이 줄 필요가 없었는데 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그 스마트폰이든 기계 내부의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권한이라는 것을 반드시 줘야 됩니다. 권한은 어디에 주냐면 매니트 파일에 표시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데이터 변경을 하려면은 컨텐츠 밸류라는 객체를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 put이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컬럼에는 값을 입력하고 객체에 대한 값을 만들고 인서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과목에서 그걸 다 다루기에는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그냥 요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삭제는 딜리트를 호출해서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이 설명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그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앱 내, 핸드폰 내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컨텐츠 제공자를 구현하는 방법을 실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 생성해야 될 겁니다. 생성하면은 맨 먼저 항상 나왔듯이 empty view activity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my fifth 앱 뭐 이런 정도로 이름을 정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기고 역시 이전과 설정은 똑같이 만듭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면은 약간의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는 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우선은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주고요. 그래서 이렇게 소스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이제 로딩이 다 끝나면은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생성이 된 겁니다. 네, 생성이 다 끝났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일은 처음에 여기서 이제 그래들 스크립트의 모듈 앱 여기 클릭해서 보면은 33으로 되어 있는데 34로 고쳐줍시다. 그리고 싱크 해주게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앱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요 앱의 목적을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예제에 있는 앱의 목적. 예제 목적 1. 학생 데이터를 입력하며 2. 입력된 모든 학생 데이터를 화면에 보인다. 물론 이게 요 입력하고 보이게 하는 요게 예제에 있는 앱 내용입니다. 그걸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우선 학생 데이터를 입력하고 입력한 데이터를 화면에 보일 수 있는 그런 화면을 메소드를 먼저 구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add student와 그리고 add student와 get student라는 메소드를 먼저 만듭시다. add student. 그 안드로이드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그냥 만드는 방법이 이렇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겁니다. import 클래스
네, 이렇게 해서 임포트를 하고요. 잠깐만요. 네,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add student의 내용은 네,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가져다 쓰면은 네, 요렇게 내용이 될 텐데 여기 빨간 줄이 있는 거는 네, 임포트를 하고요. 네. 그리고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임포트를 할 수가 없어요. 이제 곧 만들 겁니다. 그리고 에디 텍스트도 역시 임포트를 하고요. 그리고는 뭐 토스트 얘도 역시 임포트를 먼저 합시다. 먼저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될 테고요. 요렇게 이제 에디 스튜던트 하는 그 학생의 그 뭔가를 넣는 그런 부분을 먼저 생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알아야 될 거는 먼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넣기 위해서 먼저 컨텐츠 밸류라는 인스턴스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여기에 원하는 데이터를 다 넣는 겁니다. 즉 이걸 위해서 먼저 컨텐츠 밸류 인스턴스를 만들고 원하는 값들을 컨텐츠 밸류에 풋을 통해 넣는 과정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넣고 나서 그 다음에 네, 데이터베이스에 컨텐츠 밸류 인스턴스를 삽입하는 과정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화면에 정상적으로 작동지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루틴을 이렇게 넣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듣고요. 다음에는 이제 get student를 이제 네, public void get student 네, 이렇게 넣고요. get student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을 조회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커서라는 게 있고요. 커서 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좀 보기가 안 좋죠. 보기가 안 좋을 때는 리팩터라는 곳에 가서 리팩터 아니라 코드라는 곳에 가서 코드에 리포맵 코드를 눌러주면은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57은 카피 페이스트 페이지 넘버 같은데 네, 이런 식으로 네,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 이제 만들어 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이 파일로 들어갑니다.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파일로 들어가서 퍼미션이라는 거를 줘야 됩니다. 퍼미션이라는 걸 줘야 되는데 네. 네, 퍼미션이라는 걸 주기 전에 여긴 퍼미션이 전혀 없죠. 퍼미션이라는 걸 주기 전에 그 전에 먼저 이 my 컨텐츠 프로바이더 즉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다루는 클래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클래스 구성을 설명하면은 네, 우선은 메인 액티비티 클래스가 있는데 얘는 화면을 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그 DB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며 메인 액티비티와 DB 핸들러와의 중간 역할을 함 게 있고 그 다음에는 DB 핸들러 클래스로 student DB 매니저
이거는 뭐냐면 스마트폰의 DB를 직접적으로는 클래스이며 DB 핸들러 클래스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넣는 사실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에서 DB를 직접 만들 수 있는데 사실 컨텐츠 프로바이더에서 DB를 직접 핸들링 할 수도 있지만 모듈화 개발 및 관리의 편의를 위한 모듈화를 위해 별도로 구분하여 클래스를 생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만드냐면은 클래스 스튜던트 DB 매니저라는 클래스를 먼저 만듭니다. 이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핸들링하는 그런 클래스고요. 클래스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자바 클래스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파일에 뉴에 자바 클래스를 선택을 하면은 클래스가 생성되고요. 이 이름은 스튜던트 DB 매니저라고 클래스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확장을 해야 되죠. execute write open helper 이렇게 확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 줄이 있는 거는 이 안에 구현이 전혀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몇 가지 상수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상수들을 먼저 설정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보기 안 좋을 때마다 리포맷 코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컨텍스트는 엔터로 이렇게 잡고요. 요런 정도 상수가 생성이 됐어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입니다. 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요. 요거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네임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두 개가 무슨 차이냐면은 여러분들 엑셀 파일이 있죠. 엑셀 파일에 보면은 엑셀 파일 이름이 있을 거예요. 그 이름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될 테고요. 엑셀에 보면은 탭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엑셀이 있어요. 엑셀 파일 이름이 있고 여기 탭들이 있죠. 탭들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의 탭에도 표를 여러 개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이름은 뭐냐면은 이 내용은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고 데이터베이스 표 이름인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여러 개의 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표 이름, 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한글로 데이터베이스 이름. 보통은 구분지어서 데이터베이스 안의 표 이름. 표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런 정도로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쿼리는 그냥 스트링으로 문자열로 그냥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쿼리는 이와 같이 문자열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역시 코드 리포맷 리포맷 파일이 아니라 리포맷 코드죠. 리포맷 코드 아마도 뭔가 좀 이렇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요거는 뭐냐면 처음에 표를 생성한다는 명령어입니다. 즉 얘는 표 생성 명령어 데이터베이스에 표를 생성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표 이름은 요 스튜던트 테이블 요 이름으로 하고요. 여기에 표 생성하는 명령어에는 얘는 이제 표의 항목들 어떤 항목이 있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 있고 스튜던트 아이디가 있고 이름 폰 넘버 이렇게 돼 있는데 폰 넘버는 이상하니까 폰 넘버라고 이렇게 요렇게 이제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아이디는 이거는 자동으로 생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생성돼야 되기 때문에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명령어를 주는 거고요. 자동 생성 명령어 주고 얘는 구분자로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자동 생성되는 거는 정수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이렇게 자동 생성되게 해놓고 나머지 항목들 스튜던트 아이디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또는 폰 넘버 이런 부분은 입력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 얘는 자동 생성, 나머지는 입력,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테이블을 먼저 테이블을 먼저 빈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빈 테이블을 만드는, 네, 즉 빈 테이블을 만드는 명령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다음 같은 명령어가 필요한데요. 네. 네, 다음은 요런 명령어가 필요합니다. 네. 뭔가, 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리턴 하고 다시 리턴. 네, 요런 정도로 구성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요 내용은 뭐냐면은 참 뭐가 빠졌죠? 뭐가 빠졌을까요? 컨텍스트, 스튜던트 DB, 널, 원. 네, 별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요거는, 네, 이거는 좀 이따가, 네, 이건 생성자가 아직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성자와 다음에 오버라이딩 하는 그 여러 가지 명령어를 같이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이와 같이 생성자와 오버라이드 하는 걸 같이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옵션 엔터. 잠깐만요. 슈퍼. 네. 잠깐만요. 뭔가 좀 이상해지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뭐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는 오버라이드. 네, 얘도 역시 이렇게 갖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 요거는 옵션 엔터. 잠깐만요. SQLite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네. 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여기가 SQLite 오픈 헬퍼 맞는데, 잠깐만요. 이 클래스 이름이, 네, 메소드를 다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다 만들어 봅시다. 메소드를 우선 오버라이드 하는 친구들은 다 만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메소드들을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인서트부터 해서 얘까지.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네, 여기는 굉장히 길어서 이건 좀 잘라서 가고요. 얘도 좀 깁니다. 긴 친구는 역시 잘라서, 네,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네, 커서가 아직 임포트가 안 됐으니 커서를 임포트를, 네, 할 수가 있어요. 임포트 하면 되고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 컨텐츠 밸류도 역시 임포트. 잠깐만요.
네, 뭔가가 지금 여기서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SQL 라이트 오픈 헬퍼 맞는데 네, 스튜던트 DB 매니저 이고요. 그리고 익스텐드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안 되지? 다시 SQL 라이트 오픈 헬퍼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온 크리에이트 네, 온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네, 온 크리에이트 온 업그레이드가 있거든요. 잠깐만요. 캔슬 우선 온 크리에이트 온 업그레이드를 다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뭔가 좀 카피 페이스트 할 때 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글자 깨진다든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됐으니까 여기도 잘 되겠죠. 온 크리에이트 다 됐으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밸류도 이제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 된다면은 다시 네. values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원 릴레이트 프로블럼은 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죠. 여기 이걸 아직 안 만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먼저 스튜던트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직접 핸들링하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얘네가 하는 거는 쿼리를 날리고 이렇게 쿼리를 주고 딜리트하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억세스하는 그런 그 클래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적으로 억세스하는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야 됩니다. 바로 뭐냐면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 뉴에서 여기 보면은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만들 수 있는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컨텐츠 프로바이더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요. URI 오서러티는 네 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인데 네 URI 오서러티는 네 com. 똑같이 example. my fifth app. 하고 URI 오서러티는 네 my content provider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서러티를 잡을 수 있어요. 여기 디렉토리랑 맞춰가지고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니쉬를 해주면은 다음과 같이 뭐 그래드를 싱크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매니페스트 파일에 보면은 여기 하나 새로 생겼어요. 여기 방금 만든 거 방금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 오소러티라는 게 생겼죠. 매니페스트 파일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는 컨텐츠 프로바이더를 이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 뼈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익스텐드를 통해서 확장을 해주면 돼요. 확장해주는 방법은 네 우선은 네 우선은 네 여기 있는 요 내용을 먼저 작성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static final string provider name은 com. 뭐였죠? 이 이름이 example. my fifth app. provider name을 my content provider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잡아줄 수가 있어요. 아까 오서랑 동일하게 잡아줄 수가 있고요. 스트링은 없다고 하니까 역시 엔터로, 네, 클래스가 아니라, 네, 스트링이 대문자 스트링이어야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이, 네, 같이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네, 이렇게 잡아주고요. id에서 name은 name, 이런 식으로 이제 상수를 잡아주고요. 요게 바로 URI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될 텐데,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요 이름을 그냥 가져다 쓰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쓰고 URI로 쓰고, id는 이렇고요. 그리고 static, 만약 phone number 해서 이런 식으로 항목들을 미리 상수로 얼라이어징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네, public to DB 매니저, 네, 요런 식으로, 네, 요거는 뭐냐면은 아까 조금 전에 만들어줬던 요 인스턴스를 가리키는 그 변수예요. 여기서 만든 얘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 직접적으로 핸들링 한다면은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에서 간접적으로 그 스튜던트 DB 매니저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런 걸 가지고 있으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룰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버라이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int delete가 있는데, 여기는 throw, 이거는 아직 임플리멘트는 안 됐다고 했는데 임플리멘트 해야 되죠. return my db manager delete 하고 selection, 네, 이런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았으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get type은 return null, 이런 식으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insert는 row id는 db manager.insert values, 이런 식으로, values는 여기 패러미터 넣는 걸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return null, 네,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on create는 이제 db 매니저를 만들어야겠죠. db 매니저는, 네, db 매니저 get instance, get context 하고 return null, return true, 네,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줄이 안 맞으니까 다시 코드를 리포맷 코드로 약간은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기 좋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쿼리를 주는 부분이 있는데, 쿼리는, 네, 쿼리도 역시 여기 지우고요. 지우고 여기다가 내용을 채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db manager.query 하고 쿼리의 프로젝션 하고 selection 하고 selected args에다가 null sort order, 네, 이런 식으로 쿼리를 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나머지는 전부 다 그 매개 변수로 이제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부분도, 업데이트는 여기서는 이제 이 앱에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쓰려면 업데이트라는 걸 써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맨ifest 파일에 보면은 프로바이더와, 여기를 이제 안 했네요. 요거를, 네,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됐죠.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는, 바로 얘입니다. 얘 있는 걸 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매니페스트 파일을 보면은 프로바이더의 name, authority, enable, exported가 그대로 생성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요거는 좀 맞춰줘야 됩니다. 요 이름은, authority랑은, 그리고 이 이름과는 맞춰줘야 된다.
뭐 요런 부분은 확실히 좀 해줘야 됩니다. 이 이름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건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쓰도록 해야지, 안 그러면 엉뚱한 데 날아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메시지 찾을 수가 없다는 점. 아, 그리고 여기 이제 퍼미션도 같이 써줘야 됩니다. 퍼미션. 여기는 없는데 퍼미션은 바로 애플리케이션 다음에 퍼미션 부분을 같이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퍼미션 부분을 작성을 해줘야지 데이터베이스를 액세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퍼미션 부분은 이와 같이 작성을 해준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고요. 여기까지 이제 완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죠. 이런 인터페이스를 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면 이런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제 창이, 여기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 있고 하나 둘 세 개 입력 창이 있고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출력하는, 데이터 값을 출력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먼저 텍스트를 우선은 깨고요. 여기 얘를 텍스트 뷰를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넣죠. 이거 넣어서 맨 위에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라고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길게. 그래서 얘는 우리가 그 텍스트를 쓸 때는 항상 그 안드로이드에서는 그걸 쓰라고 했죠. 리소스의 스트링, 밸류의 스트링으로 들어가서 여기 오픈 에디터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플러스 버튼 해서 여기에 이름을 써야겠죠.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키는 타이틀이라고 하고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읍시다. 넣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은 텍스트는 헬로 월드가 아니라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으로 넣도록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넣고요. 이렇게 모양을 보니까 모양이 좀 가운데로 좀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얼라인을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얼라인을 해주는 거는 이제 중앙에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얼라인을 해주는 거는 어딘가 텍스트 얼라인먼트에 센터를 해주게 되면은 가운데로 와주게 됩니다. 가운데 와주게 되고요. 좀 글씨가 좀 작은 것 같다 싶으면은 조금 키울 수도 있어요. 글씨 크기는 폰트가 네, 항목이 워낙 많아서 왔다 갔다 하기 좀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네, 폰트 패밀리, 폰트 사이즈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네, 좀 찾기가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텍스트 사이즈로 찾아야 되나? 이걸 찾으면 되네요. 14가 아니라 한 20 정도, 좀 크게 요 정도로 이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다음에는 이제 다음에는 요 창을 구성하는 아이템 3개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개는 요 내용은 에디 텍스트를 넣어야 될 거예요. 에디 텍스트에 에디 텍스트가 아마 이 플레인 텍스트 얘일 것 같은데 얘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름은 아까 여기에 이 메인 코드에 에디 텍스트 1, 2, 3 이렇게 갔잖아요. 요게 이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런 텍스트가 아니라 이 이름은 네, 이 이름은 네, 에디 텍스트 우선은 하나, 2개, 그리고 3개. 네. 네, 이렇게. 네. 네, 이렇게. 3개인데 이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바꿔줄 거예요. 이름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네, 맨 위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거는 edit text 1으로, 두 번째 거는 네, 리팩터 edit text 2로, 두 번째 거는 edit text 2로, 그리고 세 번째 것도 얘는 3로 edit text 3. 네, 이런 식으로 3로 바꿔주면은 이름이 좀 맞을 겁니다. 맞을 테고 edit text 1. 근데 아직도 안 없어진 거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이걸 맞춰줘야 돼요. 이 부분을 맞춰줘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네, 다시 이렇게 맞춰줬어요. 맞춰줬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디폴트로 네임, 스튜던트 아이디, 네임으로 다 돼 있는데, 요 디폴트 텍스트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네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거 이름을 바꿉시다. 역시 바꾸는 방법은 스트링에서 오픈 에디터에서 여기에 플러스 버튼 해서 네임 하고 네임 이런 식으로 오케이 하고 플러스 뭐였죠? id SID 하고 스튜던트 ID 하고 오케이 하고 그 다음에는 폰 넘버 하고 폰 넘버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다음에 다시 액티브 메인으로 가서 여기 있는 텍스트는 이 텍스트가 여기 있는 이름은 네임이 아니라 얘로 바꿔주고요. 얘도 역시 네임이 아니라 얘는 스튜던트 아이디 하고 얘는 역시 네임에서 폰 넘버 이런 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됐고요. 그 다음에 뭘 해줘야 되냐면은 그 다음에는 에디 텍스트를 넣었죠.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에디 텍스트를 넣어야 되는데 얘는 좀 에디 텍스트 좀 큰 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얘는 얘는 입력용이고요. 다음은 출력용 에디 텍스트를 넣는다라고 하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얘는 좀 크게 네 크기를 좀 맞춰서 이렇게 맞나? 네,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맞추고 얘는 에디텍스트 4인데 역시 이름도 얘는 에디텍스트 4가 아니라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리팩터 맞춰주면은 네, 이런 정도로 맞춰주고요.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다 됐죠. 이제 없어졌습니다. 빨간 거는. 네, 그 다음에는 버튼을 이제 넣어야 돼요. 버튼을 넣어야 되나? 버튼은 일반 버튼을 하나 넣읍시다. 요런 식으로 넣는데 버튼이 좀 작으니까 버튼 좀 키워서 요런 식으로 네, 이렇게 넣고요. 또 버튼 하나 또 더 넣읍시다. 더 넣고 얘는 밑에 넣고 네, 요런 식으로 버튼을 네, 크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는데 사실 드래그로 하는 건 좀 맞추기 힘들어서 이 버튼 크기를 보면은 13349죠. 그래서 요거는 좀 보기 안 좋으니까 140 50으로 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40 50으로 숫자로 직접적으로 맞춰주도록 합시다. 140 50 140이었죠. 140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되면은 조절이 됐어요. 어느 정도 좀 예쁘게 된 것 같아요. 그 버튼도 예, 버튼도 이름이 있죠. 버튼 이름은 네, 버튼 이름의 경우는 add student, get student info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도 이름을 정합시다. 그럼 다시 한번 스트링으로 가서 여기 가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add student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는 add student 오케이 플러스 add get info 예를 들면은 get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으면 여기 들어가는 버튼이 얘는 버튼이고 버튼 2인데 뭐 이것까지는 뭐 별 문제 없어요. 버튼에 있는 텍스트는 버튼이 아니라 add student로 해주고요. 얘도 버튼이 아니라 얘도 get student get info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약간 잘리는 부분이 있죠. 잘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그 버튼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버튼의 길이를 좀 더 길게 하려면은 이 버튼에
사이즈가 미터 140이 아니라 한 160 정도로 한번 가봅시다. 160으로 가면은 네, 다 가죠.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160으로 사이즈를 맞춰주고요. 네.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로, 얘도 가운데로, 네,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은 대충 그럭저럭 그림이 좀 만들어집니다. 아주 예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해결해야죠. 해결하려면 우선 컨스트레인트를 없애고요. 네, 그리고 새로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어주면은 네, 요런 식의 모양이 보이게 됩니다. 요게 좀 작은 느낌이 있는데 요거 좀 키웠으면 좋겠는데 얘를 레이아웃 타이틀을 좀 더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요 정도로 이렇게 가도록 합시다. 요렇게 갔어요. 그럼 이제 된 거죠. 다 됐습니다. 네, 그리고 에디 텍스트 얘는 왜 이런 느낌표일지는 모르겠는데 타겟 사이즈가 너무 작대요. 에디 텍스트 타겟 사이즈가 너무 작다고 하니까 네, 좀 키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얘의 하이트가 사이즈가 어딘가 있을 텐데 네, 좀 키웁시다. 요 정도 키우고요. 다시 얘도 좀 더 키우고 얘도 좀 더 키웁시다. 요런 정도 키우면 사실 사이즈가 좀 안 맞아요. 크기가 안 맞는데 네, 좀 더 키우고 다시 네, 컨텐츠 새로 만들면은 네, 요렇게 좀 뭔가 좀 모양이 안 예쁜 것 같아요. 네, 뭔가 좀 안 맞죠. 너무 큰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얘는 또 작아요. 네, 요거는 좀 뭐 미드스를 좀 설정을 합시다. 아까 160이었는데 한 200 정도로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200 정도, 얘도 200 정도. 네, 이런 식으로. 잠깐만요. 뭐가 잘못됐지? 이게 200이 아니라 얘는 0이죠, 0. 얘를 200 정도. 이런 식으로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서 네, 어느 정도 됐어요. 이제 됐으니까 요 다음에는 바로 이제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실행 버튼을 누르면은 네, 역시 약간은 아니고 좀 많은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다가 네, 네, 에러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에러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run 에러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네, 이거는 아니고요. 여기에서 run에서 에러가 나온 건데 프로세스 글쎄요. 다시 한번 네, 드디어 네, 완성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입력을 하는 방법은 이름, 킴, 네, 스튜던트 아이디, 네, 1111, 폰 넘버 역시 뭐 그냥 010-1111-1111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에디 스튜던트 해봅니다. 했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왜일까? 그래서 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원래 여기 그 토스트가 뜨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해서 게스트는 이폴 눌러봐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는 혹시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들 참고 삼아 알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디버깅이라는 거를 이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버깅. 네, 그래서 디버깅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바로 어떤 뭔가를 인서트를 했으면은 메인 액티버티에 원하는 장소, 아마 여기가 호출이 돼야 될 거예요. 인서트를 했으면은. 그래서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자, 먼저 이걸 정지하고요. 여기 있는 이 풍덩이 모습을 먼저 이걸 디버깅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원하는 부분, 디버깅이라는 게 어떤 지점까지 실행해서 그 중간 값이 어떻게 저장됐나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요 정도로 제대로 실행이 되는지 보기 위해서 풍뎅이 클릭을 해서 요 점이 있는데 클릭을 한 다음에 풍뎅이를 클릭을 해 봅시다. 풍뎅이 클릭하면은 뭔가 실행이 될 거예요. 되고 있다가 네, 여기에 다시 원하는 값 다시 넣으면은 kkk 잠깐만요. 네. 네. 뭔가 이게 지금 네. 네, 숫자만 입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서 add student 눌러봅시다. 눌렀으면 여기가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안 돼요. 지금 아무 반응이 없죠. 그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뭔가를 실행을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여기 버튼이 있어요. 요 버튼을 누르면은 네, 이게 매핑이 돼서 메소드가 실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현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온클릭 메소드를 보고 여기에 이 부분을 할당을 하는 걸 잊은 것 같아요. 아마 그럼 여기도 이제 할당을 해야겠죠. 온클릭. 네. 여기도 온클릭. 네. 온클릭해서 게스트student 요 정도로 할당을 하면 될 겁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까지 됐으니까 다시 정지하고 다시 풍뎅이를 다시 실행을 시켜 봅시다. 네, 그러면은 네, 타입4 인워드 뭐뭐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뭘까요? 네, 우선은 요거를 그냥 add student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갔어요. 제대로 다 된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단계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단계별로 실행시키는 방법은 밑에 요 명령어입니다. 스텝 오버. 이렇게 하면 한 줄 한 줄 실행이 되는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 줄, 네,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한 줄 한 줄 실행시키는데 네, 좀 많이 기다리네요. 네, 생각보다 더 많이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드디어 됐나요?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좀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글쎄요. 여기 보면은 뭔가가, 네, 특별한 메시지는 아직 없고요. 네,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피니시드 별 문제 없고요. 네, 그냥 우선 기다려 봅시다. 러닝 디바이스. 네, 네, 아마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오래 걸릴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다시 풍뎅이를 다시 실행을 시켜 보고요. 네, 여기 이름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키패드가 안 먹네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설정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아까는 제대로 먹었는데 네, 그래서 add student를 누릅시다. 누르면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왔습니다. 드디어 제대로 왔네요. 온 다음에 요거는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add value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그 add value 있죠. 여기에 값들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보고요.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키고 그리고 여기서 toast make text까지 실행을 시키면은 네, 뭐 어딘가 토스트가
나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아하, 여기 보면은, 네, 트라이 구문 해서 캐치는 아니고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온클릭까지 가서, 네, 다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네, 뷰점 자바까지 가는데, 이러면 너무 많이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구나 라고 해서 스탑을 하면 됩니다. 이 코드는 여러분들이 짠 코드가 아니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코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가 없어요. 제대로 입력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아, 여기서 입력은 제대로 돼요. 그러면 얘네가 데이터베이스에 제대로 생성이 돼서 가는지를 보려면은 여기 마이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지금은 인서트를 해야 되니까 요 부분을 이제 그 인서트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DB 매니저에 인서트를 하는 부분, 요 부분을 클릭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되는지, 인서트 하는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스튜던트 DB 매니저의 인서트가 여기죠. 여기인데, 요 부분이 제대로 되는지, 이 부분이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면 될 거예요. 다시 한번 풍뎅이를 눌러보고요. 네. 그리고 뭐 add student 누르면은 네, 여기까지 왔어요. 와서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이 되는 걸 봤어요. 입력이 되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계속 실행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서 나머지 부분 리즘 프로그램 요걸 누르면 그냥 계속 실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실행이 돼요. 그 다음에 네, 제대로 실행됐는지 보려면은 저장된 걸 보려면 여기를 누르면 되겠죠. 여기 누르면은 네, 아무것도 안 뜹니다. 왜 안 뜰까요? 이 부분도 역시 디버깅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력은 제대로 된 것 같아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 출력이 뭔가 이상해서 역시 이 부분을 보려면은 게스트준트 인포를 보려면은 다시 어디였죠? 메인 액티버티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네, 이 부분에서 에디 텍스트에다가 뭔가를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실행이 되는 건지 한번 그 부분을 좀 보려고 보겠습니다. 쿼리 해서 여기서 클릭을 해보고 다시 실행을 다시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add student 하면 뭔가 DB에 입력이 됐을 것 같으니까 get student 한번 눌러봅시다. 눌러보면은 이상하게 여기 실행이 안 되죠. 실행이 안 됩니다.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역시 인터페이스 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액티버티로 가서 네, 이거는 정지하고 메인 액티버티로 가서 액티버티 메인에 요거거든요. 여기가 온클릭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온클릭 여기 설정이 안 됐네요. 게스트딘트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게스트딘트 됐겠죠. 확인. 네, 됐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풍뎅이 눌러보고 네, 실행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은 네, 게스트 눌러봅시다. 눌러보면은 네, 여기 왔어요. 네, 제대로 왔습니다. 그럼 커서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커서에 한 칸만 명령을 실행하면 커서가 나올 테고요. 커서 C는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오게 돼요. 사실 이렇게 보면 알 수도 없으니까 이거를 계속 실행을 시켜 봐야겠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 보면은 네, 계속 한 줄 한 줄 실행을 시켜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setText에서 id getInt id는 뭘까요? id는 1 하고 id는 1이고 그 다음에 자동 생성된 거죠. 그 다음에 넘버는 1111 네, 그 다음에 그 name에서 제대로 돼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디버깅에 대한 내용을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잘 안 되는 부분, 예상치 않았던 부분이 있다면은 디버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 잘 실행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 부분을 이제 보게 되면은 add student하고 내 코드 edit 됐죠. get student 하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total 3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설명을 하면서 데이터를 몇 번 입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해야 되는 점은 바로 뭐냐면은 디버깅 이전에 디버깅이라는 거는 만약에 실행이 안 될 때 어느 한 지점까지를 특정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포인트를 잡고 이 부분까지 실행되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코딩할 때 printf 같은 거를 써서 하듯이 디버깅을 유용하게 쓰게 된다면 printf와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앱 같은 경우는 여러 콜백 함수들이 있기 때문에 printf 같은 거보다는 디버깅을 쓰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요. 콜백 함수를 쓰기 때문에 또 일부 콜백 함수에다가 디버깅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걸 잡아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확실해야 되는 건 여기 요거예요. 네임이 있고 오솔러티가 있어요. 이 오솔러티 이게 컨텐츠 프로바이더의 요 프로바이더 이름과 일치해야 된다는 거. 예, 요런 부분을 실수하면 안 됩니다. 이 교재 보면은 약간 애매하게 돼 있어서 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컨텐츠 프로바이더에 대한 내용이고요. 요 해당하는 부분은, 제가 동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